어둠이 짙게 깔린 강원도, 산악지대 한미연합, 특수부대 훈련, 코브라 스트라이크의 마지막 야간 침투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계급장 없는 위장복을 입은 윤지우 중사는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팀을 이끌고 있었다. 부스스한 짙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흙먼지가 묻은 뺨 아래로 드러난 하얀 피부는 훈련의 고됨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처럼 우수에 찬 갈색이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목표를 향한 맹렬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섬세한 실루엣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임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가상의 적 지휘부를 암살하고 무사히 복귀하는 것.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우의 팀은 소리 없이 목표 지점에 접근했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정막을 깨는 것은 바람 소리와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무정이에서는 잡음이 섞인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알파팀 목표 지점 도착. 대기 중.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임무에만 집중하는 특전사 중사. 그것이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섬광이 터지며 지우의 시야를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동시에 날카로운 둔탁한 충격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쓰러졌지만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시야는 뿌옇게 변했다. 귓게는 알 수 없는 고주파음이 울렸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서 강하게 발로 차는 충격을 느꼈다. 지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땅에 고꾸라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거친 위장복 바지 한 쌍과 검은 전투화뿐이었다. 그 전투화는 계속해서 그녀의 복부를 짓밟았다.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늑골이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통증과 함께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지우는 이 상황이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 공격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했다. 이는 명백한 폭행이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무정이에 닿으려 했다. 그때 무정이가 발에 짓밟히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너 같은 게 감히... 낮게 깔린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같은 팀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통과 충격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뇌리에 스친 것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들은 모두 위장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그 얼굴들은 낮에 보았던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했던 동료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우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복부의 통증과 함께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의식을 잃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무전이 울렸다. 전원 복귀, 전원 복귀. 무전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지만 지우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지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낯선 그림자였다. 윤 중사, 정신 차려. 윤 중사.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그 목소리가 이정훈 소령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이정훈 소령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걸맞게 차분하고 노련해 보였다. 짧게 깎은 검은 머리카락 지쳐 보이지만 다정한 눈빛 그는 늘 베이지색이나 회색 같은 차분한 색상의 옷을 입고 다녔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급하게 무정이를 들었다. 메딕, 윤 중사.
심각한 부상이다 위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정이에서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지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입을 열었다. 내부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정훈은 그녀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의 적이라니. 합동훈련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이정훈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이정훈의 심장을 찔렀다. 이정훈은 지우의 눈을 보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그녀를 고의적으로 공격하고 버린 것이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윤 중사는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한 부상으로 보고해. 단순 사고로 처리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지휘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정훈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의 말처럼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지우를 부축해 임시 의료소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고. 지우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군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이정훈 소령이 의자에 앉아 지친 기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정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휘부가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어. 자네가 훈련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이정훈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우는 그 말에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다시 그녀의 심장을 잠식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압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들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뒤에서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우리 팀원들입니다. 이정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럴 리가.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나?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다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은 김민준 중사였습니다. 이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김민준은 그의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팀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차갑고 잔혹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작전본부의 긴급 지휘관 회의실은 새벽 공기만큼이나 차갑고 딱딱했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열댓 명의 고위 장교들은 윤지우 중색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두고 냉정하고 사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지우가 실려나가는 희미한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부대의 명성과 자신들의 안위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됩니다. 작전 지휘관인 박철우 준장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의 눈빛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만 있을 뿐 부상당한 병사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보이지 않았다. 연합훈련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 특수부대 전체의 위신이 추락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군 특전사 장교단이 참관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곧 진실을 은폐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성민 중령이 물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박 준장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정의에 대한 고민이 아닌 그저 상급자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눈치였다. 박 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간단합니다. 윤 중사의 부상은 단순한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합니다.
야간 산악 훈련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그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의무병 소견으로는 폭행의 흔적이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박준장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의무병 소견은 의무병 소견일 뿐입니다. 우리 특전사에서 그런 허술한 일이 벌어질 리가 있나? 윤 중사가 훈련 도중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일어난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면 될 일이야. 어차피 여군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 그의 발언은 노골적인 여성 혐오와 사건 은폐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교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들은 박준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감히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정훈 소령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하고 기품 있는 마스크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 안에 격렬한 감정이 파도치고 있었다. 무슨 소리이십니까? 윤 중사님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직접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서늘한 회의실의 파문을 일으켰다. 박준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이 소령을 바라보았다. 이 소령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지금은 회의 중일세. 그의 목소리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이 소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단순히 사고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증언도 있고 의무병의 소견도 있는데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그러나 박준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자네가 현장에 있었나? 그저 부상당한 병사의 흐릿한 진술만으로 동료들을 의심하겠다는 건가? 군인은 보고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법일세. 우리는 이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했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이 소령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특수부대의 신념에 어긋납니다. 박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소령의 멱살을 잡았다. 특수부대의 신념 자네는 지금 당장 전역하고 싶나? 우리는 군인이지 정의를 찾는 탐정이 아닐세. 자네의 감정적인 판단 때문에 부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는 없어.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이소령은 그에게서 손을 떼고 싶었지만 계급의 무게와 힘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소령은 결국 회의실에서 쫓겨났다. 그의 등 뒤로 자네는 이제 이 사건에서 손 떼게 명령일세라는 박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와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치를 떨었다. 군복을 입은 채 복도를 서성이는 그의 모습은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쳐 보였다. 베이지색 훈련복은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내면의 깊은 절망만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한편 군 병원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우는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를 감시하던 간호장교가 다른 간호장교와 소공어리는 소리였다. 들었어. 윤 중사님 사건. 윗선에서 그냥 사고로 덮으려고 한대. 진짜 그런데 몸에 폭행 흔적이 엄청 심하다던데. 뭐 윗선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게다가 윤 중사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소문이 파다하대.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더한 배신감과 몸열감에 치를 떨었다. 군복을 입은 차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그녀를 버린 것이다. 아니, 조국이 아니라 부패한 지휘부와 동료들이 그녀를 버린 것이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짙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은 베개 위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허탈감과 함께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의 통증과 온몸의 멍이 그녀의 몸을 쑤셨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비친 차가운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군복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희미한 병실 조명 아래 지우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몸의 모든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 중 사고를 당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국과 동료들에게 버려진 한 마리의 사냥감이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의 불빛은 그녀를 빤히 비웃고 있는 듯했다. 이틀이 지났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멍투성이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복대서 오가는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다. 모두가 그녀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훈련 중 사고와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단어들이 오갔다. 그녀의 직감은 확신이 되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중년의 군의관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들여다봤다. 윤 중사 상태는 어떤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의사님, 제 몸에 난 상처가 단순한 낙상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군의관의 미소가 굳어졌다. 윤 중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야간 훈련 중에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발을 헛디디면 몸에 여러 곳에 멍이 들 수 있지.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이미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을 남기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군의관은 그녀의 대답에 안도하는 듯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병실을 떠났다. 지우는 그가 나가는 문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녁 무렵 이정훈 소령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묵묵히 의자에 앉아 지우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더군. 이정훈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특수부대 장교로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소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우수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충성했던 조국이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부대가 저를 버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로 인한 것이었다. 이정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다. 저는 군복을 벗을 겁니다. 지우의 말에 이정훈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군복을 입고서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시스템 밖에서 그들과 맞설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듯했다. 이정훈은 그녀의 눈을 보며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지우는 이 소령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저는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 능력을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파괴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의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이정훈은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도 함께 하겠네.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를 자네에게 주겠네. 이소령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부대 내의 유일한 양심이었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지우는 병원에서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 병원장은 그녀의 결정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그녀가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비열한 의도를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녀의 군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지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짙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은 여전히 우수에 찬 눈빛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섬세하고 여려 보였던 그녀의 외모 아래로 강철 같은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명의 여전사였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녀를 공격한 자들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를 위해 존재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군 병원을 나선 지우는 낯선 도시의 풍경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녀가 새로 얻은 거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빌레에 있는 작은 옥탑방이었다. 군 생활 내내 단체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혼자만의 공간은 어색하고 낯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활기찼지만 그녀에게는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군복 대신 낡은 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거울 속에서도 낯설기만 했다. 밤이 되자 지우는 작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냉철한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 목록에는 이제 단순히 자신을 공격한 몇몇 병사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이용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군 지휘부 전체를 노리고 있었다. 지우는 복수의 대상들을 차례로 적어 내려갔다. 가장 먼저 자신을 공격한 동료들, 그 다음은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했던 김성민 중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총괄한 박철우 준장이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비극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권력 남용의 결과였다. 그녀와 같은 약자들이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현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 이정훈 소령이 찾아왔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단정함과 굳은 의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자네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네. 이소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가방을 건넸다. 가방 안에는 고성능 노트북과 각종 통신 장비, 그리고 여러 개의 USB가 들어있었다. 이게 뭔가요? 지우가 물었다. 이소령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내부망 접근에 필요한 장비들과 내가 가진 모든 군사 정보들일세. 자네를 배신했던 그들의 인사 기록과 평가, 그리고 그들이 속한 부대의 최근 작전 기록까지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걸세. 이소령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기꺼이 그녀의 복수를 돕는 공범이 되기로 자처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가 건네준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사훈련은 그녀를 완벽한 전사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군 생활 내내 틈틈이 익혀온 해킹 기술과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군에 있을 때부터 관련 지식들을 탐독해 왔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이소령이 건넨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파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이소령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지우가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마치 작전 지도를 펼쳐놓은 사령관처럼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지우는 가장 먼저 자신을 공격했던 동료들의 신상 정보를 해독했다. 그들의 이름, 가족 관계, 재정 상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적인 비밀들까지.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고통을 겪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그들의 삶을 서서히 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잔혹하면서도 지능적일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김성민 중령과 박철우 준장의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을 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대 예산을 빼돌리거나 인사청탁을 일삼는 등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저지른 기록이 있었다. 이소령이 몰래 빼돌린 자료들에는 그들의 부패 행위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심판관이었다. 이소령은 그녀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자네는 이제 무엇을 할 건가? 지우는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명예와 권력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소령은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싸움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우는 노트북을 끄고 이소령을 바라보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소령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는 거야. 자네의 용기가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바꾸게 될 걸세. 지우의 눈빛은 여전히 우수에 차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열망이었다. 군복을 벗고 나온 지우의 삶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수련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옥탑방은 이제 그녀만의 은밀한 사령부이자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비밀 훈련장이 되었다. 아침이면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 과거의 훈련 루틴을 반복했다. 거친 구보와 끝없는 팔굽혀펴기 그리고 맨몸 운동은 그녀의 몸을 다시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이정훈 소령이 건네준 노트북과 자료들을 가지고 밤낮 없이 해킹과 보안 기술을 독학했다. 수많은 프로그램 언어와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며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몰입했다. 그녀는 군에서 익힌 정보전 지식을 바탕으로 해킹을 하나의 전쟁처럼 인식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거대한 전장이었고 방화벽은 적의 방어선, 그리고 취약점은 적의 약점이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몸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코드들을 해독하며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전쟁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정훈 소령은 가끔씩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주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외부와의 통로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이소령이 건네준 자료 속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다. 최석진. 전직 국정원 요원이자 한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우는 이소령에게 그의 연락처를 물었고 이소령은 어렵사리 그의 주소를 알아내 지우에게 건넸다. 지우는 최석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우가 찾아간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허름한 옷차림의 최석진은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신가?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지우는 그에게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솔직하게 밝혔다. 저를 공격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석진은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정의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최석진은 그녀를 시험했다. 그는 지우에게 한 가지 과제를 던졌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일세. 자네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정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될 거야. 그는 지우에게 한 기업의 내부망을 해킹해 숨겨진 비자금 내역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 만에 그의 지시를 완수했다. 최석진은 그녀의 뛰어난 기술력에 감탄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네의 기술은 훌륭해.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네. 자네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최석진의 말은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복수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래 목적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가 정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혜를 전수했다. 진정한 힘은 적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네.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가장 완전한 복수일세. 지우는 최석진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력, 그들의 거짓된 삶,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석진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옥탑방은 이제 진정한 사령부가 되었다. 그녀는 복수 대상들의 개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녀의 노트북은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우수에 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빛나는 칼날이었다. 옥탑방은 이제 지우의 지휘본부였다. 벽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정보망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자신의 손가락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거대한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정보와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녀를 공격했던 옛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군대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지우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는 그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추적하고 SNS 활동을 분석하며 사적인 대화 기록들을 해킹했다. 그들의 숨겨진 치부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도박에 중독된 병사 여자 문제로 골치를 앓는 하사, 그리고 비밀리에 비트코인 투자에 손을 댄 부사관까지. 지우는 그들의 약점들을 모두 기록했다. 그녀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파멸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 수집망은 군 내부로까지 뻗어나갔다. 이정훈 소령은 그녀의 유일한 군 내부 조력자였다. 그들은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 앱을 통해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소령은 그녀에게 부대 내의 기밀 문서 인사, 평가 기록, 그리고 훈련 계획들을 넘겨주었다. 지우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녀를 공격한 자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평소에도 부대 내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었다. 그들은 단순히 지우를 질투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은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 지우는 이 소령이 넘겨준 자료 속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그녀를 공격했던 동료 중 한 명인 김민준이 작년 초에 예기치 않게 진급했다는 기록이었다. 그의 평가는 평범했지만 진급 심사 기록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진급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았다. 지우는 직감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그녀를 공격한 동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더 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김민준 중사의 재정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소령이 건네준 USB 속의 군 내부망 데이터베이스를 해독한 결과 지우는 김민준의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발신자의 이름은 일반인의 것이었지만 지우는 그 이름이 가명임을 간파했다. 그녀는 발신자의 정보를 추적했고 마침내 그가 한 투자회사 명의의 유령 계좌임을 밝혀냈다. 그 투자회사는 군납 계약과 관련된 여러 회사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의 복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녀를 공격한 김민준과 동료들은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배후에서 돈을 대는 진짜 흑막이 존재했다. 그녀는 이정훈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소령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럴 리가 없어. 군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권력과 돈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공격한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지우는 이 소령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돈의 흐름과 군납 비리와 관련된 회사들의 관계도까지. 이 소령은 지우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이미 한 명의 전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전략가로 변모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명예, 그들의 돈,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모두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했다. 그녀의 옥탑방은 이제 진정한 사령부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묵묵히 모든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찬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자신의 사냥감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또 다른 존재였다. 작전 실행일 지우의 옥탑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검은 바탕에 초록색 글자들이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헤드셋을 착용한 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모든 동작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오후 10시 정각 군부대 내부망의 보안 시스템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었다. 지우는 이정훈 소령과 마지막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소령님,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육군본부 서버를 공격하겠습니다. 소령님께서는 제게 실시간으로 방어 시스템의 움직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소령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답변은 단호했다. 알았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나는 자네를 믿네. 그의 응답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우는 먼저 더미 서버를 통해 몇 개의 위장 프로그램을 침투시켰다. 이 프로그램들은 마치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어 시스템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지우는 준비된 백도어를 통해 육군 본부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수많은 방화벽과 보안 코드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은 마치 훈련장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군대에서 배운 모든 전략적 사고와 인내심을 이 디지털 전장에 쏟아부었다. 성공적으로 서버에 접속한 지우는 첫 번째 목표인 박철우 준장의 개인 컴퓨터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예측하여 접근을 시도했다. 평소 그의 습관과 관련된 단어들을 조합해 본 결과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예상대로 그의 개인 컴퓨터는 군 내부망과 연결되어 있었고 수많은 기밀 문서와 파일들이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보물 상자를 찾은 탐험가처럼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예산 계획안, 민간 용역 계약 검토, 그리고 VIP 투자자 목록이라는 제목의 파일들이었다. 그녀는 즉시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파일 안에는 박철우 준장이 민간 군사회사와 짜고 군 예산 수백억 원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공격한 동료들이 사건을 은폐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기록도 상세히 나와 있었다. 지우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던 중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김민준 중사의 이메일 기록이었다. 그는 박 준장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그녀의 사건에 대한 보고, 내용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과의 소통 기록도 담겨 있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최석진, 지우를 도와준 스승이었다. 그녀는 의아했다. 김민준과 최석진은 무슨 관계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파헤칠 시간이 없었다. 갑자기 모니터의 빨간 경고창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외부 침입 감지, 즉시 시스템 봉쇄, 그녀의 해킹이 발각된 것이다. 이정훈 소령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지우 시스템이 봉쇄되고 있어 15분 안에 빠져나와야 해. 그녀는 재빨리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백업하고 모든 흔적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작전지에서 빠르게 이탈하는 특전사 병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지웠다.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녀의 모니터 화면이 검게 변했다. 육군 본부 서버가 완전히 봉쇄된 것이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는 박철우 준장의 비리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도와준 최석진과 그녀를 공격한 김민준 중사 사이의 미스터리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든 심판관이었으며 동시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외로운 전사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새로운 미스터리로 인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해킹한 박철우 준장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그녀는 이제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첫 번째 성공적인 단계를 통과했다. 그녀의 옥탑방에는 비록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정훈 소령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파일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박 준장의 개인 파일에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 암호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그 방식이 이정훈 소령이 자신과의 은밀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자신들만의 고유한 암호화 방식임을 즉시 알아챘다.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해독했다.
메시지 안에는 박 준장에게 보낸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윤 중사는 현재 저녁 후 잠적, 위치 파악 중. 그녀가 가진 모든 자료는 확인 후 삭제 조치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정훈 소령의 고유한 서명이 박혀 있었다. 지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이정훈 소령이 자신에게 넘겨주었던 모든 자료가 사실은 위조된 것이었나. 그는 자신을 돕는 척하면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박 준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인가.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이정훈 소령과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가 해킹을 시작하기 전 그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와 이 소령의 응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정훈 소령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도착하기 전 알 수 없는 서버를 거쳐 암호가 해독된 후 다시 암호화되어 그녀에게 전송되고 있었다. 즉, 그녀와 이 소령의 모든 대화는 누군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청 서버는 놀랍게도 박철우 준장의 개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이정훈 소령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아군인 척 가장하여 그녀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해킹을 시도했던 것도 그가 넘겨준 위조된 자료를 통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희망은 사실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모든 것들을 모니터 앞에 늘어놓았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그녀의 목에 매달린 올감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정훈 소령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소령님, 저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행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그의 답장을 기다렸다. 몇 분 후 간단한 답장이 도착했다. 축하하네. 자네의 성공을 기원하네. 그의 답장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우는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한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차가운 존재였다.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와 진실만을 믿고 싸워왔지만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라 믿었던 이정훈 소령은 처음부터 그녀의 적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방향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 받은 모든 정보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조작된 거짓된 정보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소령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힘과 능력만을 믿었다. 지우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의 길을 혼자 걸어가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이제 배신감과 증오로 가득 찬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고 잔혹했다. 지우의 옥탑방은 이제 무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모니터에 자신의 복수 대상자들의 얼굴을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를 공격했던 3명의 전우, 그리고 그들을 조종한 지휘부까지. 그녀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비밀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을 올린 연극처럼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박병호 상사였다. 그는 군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도박 계좌를 해킹했다.
그녀는 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을 이체한 후 그의 다음 배팅에 대한 정보를 조작했다. 다음 날 박병호는 자신이 응원했던 팀이 역전승을 거두자 환호했다. 그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거액을 따냈다. 그는 도박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지우는 그의 계좌에 계속해서 소액의 돈을 이체하며 그의 도박 중독을 부추겼다. 박병호는 자신이 승리의 화신이 된 것처럼 착각했다. 하지만 지우의 함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병호가 도박에 중독된 순간을 포착해 그의 다음 베팅 정보를 조작했다. 박병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걸었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며칠 후 그에게 빚을 독촉하는 깡패들이 찾아왔다. 박병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파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지우의 첫 번째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승재 중사였다. 그는 부대 밖에서 만난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스마트폰과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사진들을 모두 확보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이승재의 상간녀의 남편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승재의 불륜 사실을 이승재의 아내가 아닌 그의 상관과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알렸다. 이승재는 순식간에 부대 내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에 몸서리쳤다. 며칠 후 이승재의 상간녀의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재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실망하여 연락을 끊었다. 이승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지우는 그의 명예와 가족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모두 빼앗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여 그에게 굴욕을 안겼다. 이승재는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했다. 마지막 목표는 김민준 중사였다. 그는 박철우 준장에게서 받은 돈을 해외 계좌에 숨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계좌 정보를 해킹했다. 그녀는 그 계좌에 들어있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대신 그 돈이 여러 개의 가명 계좌를 거쳐 제3국에 있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김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이미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박철우 준장은 김민준이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김민준은 박 준장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박 준장은 그에게 협박을 가했다. 네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당장 그 돈을 원상 복구시키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민준은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박 준장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열은 지우의 복수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심리적인 파괴와 사회적 몰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고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 어떤 잔혹한 폭력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하수인들을 넘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은폐하려 했던 진짜 흑막들을 향할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다음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지우의 옥탑방은 이제 무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모니터에 자신의 복수 대상자들의 얼굴을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를 공격했던 3명의 전우, 그리고 그들을 조종한 지휘부까지. 그녀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비밀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을 올린 연극처럼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박병호 상사였다.
그는 군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도박 계좌를 해킹했다. 그녀는 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을 이체한 후 그의 다음 베팅에 대한 정보를 조작했다. 다음 날 박병호는 자신이 응원했던 팀이 역전승을 거두자 환호했다. 그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거액을 따냈다. 그는 도박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지우는 그의 계좌에 계속해서 소액의 돈을 이체하며 그의 도박 중독을 부추겼다. 박병호는 자신이 승리의 화신이 된 것처럼 착각했다. 하지만 지우의 함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병호가 도박에 중독된 순간을 포착해 그의 다음 베팅 정보를 조작했다. 박병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걸었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며칠 후 그에게 빚을 독촉하는 깡패들이 찾아왔다. 박병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파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지우의 첫 번째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승재 중사였다. 그는 부대 밖에서 만난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스마트폰과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사진들을 모두 확보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이승재의 상간녀의 남편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승재의 불륜 사실을 이승재의 아내가 아닌 그의 상관과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알렸다. 이승재는 순식간에 부대 내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에 몸서리쳤다. 며칠 후 이승재의 상간녀의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재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실망하여 연락을 끊었다. 이승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지우는 그의 명예와 가족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모두 빼앗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여 그에게 굴욕을 안겼다. 이승재는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했다. 마지막 목표는 김민준 중사였다. 그는 박철우 준장에게서 받은 돈을 해외 계좌에 숨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계좌 정보를 해킹했다. 그녀는 그 계좌에 들어있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대신 그 돈이 여러 개의 가명 계좌를 거쳐 제3국에 있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김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이미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박철우 준장은 김민준이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김민준은 박 준장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박 준장은 그에게 협박을 가했다. 네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당장 그 돈을 원상 복구시키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민주는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박 준장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열은 지우의 복수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심리적인 파괴와 사회적 몰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고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 어떤 잔혹한 폭력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하수인들을 넘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은폐하려 했던 진짜 흑막들을 향할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다음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묵묵히 다음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상대는 하수인들이 아닌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흑막 김정훈 중장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익명성과 완벽한 보안을 갖춘 서버를 이용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훈 중장님, 지난번 훈련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도발적이고 간결했다. 육군본부의 김정훈 중장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뜬 메시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이런 종류의 도발은 처음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전속 해커팀을 불러 이 발신지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잡히지 않았다. 지우는 그가 자신을 추적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고도의 심리전과 정보전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그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박병호 상사의 도박 중독과 이승재 중사의 불륜, 그리고 김민준 중사의 해외 비자금까지.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한 그림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김 중장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정확했다. 김 중장은 자신이 은폐했던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는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해커팀에게 더 강력한 추적을 명령했다. 그들은 지우가 사용하는 가상 서버들을 하나씩 파헤쳤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이 추적할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다른 경로로 우회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김 중장은 이정훈 소령을 호출했다. 자네가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 해커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이 소령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소령님, 김정훈 중장님께서 저의 존재를 의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새로운 장소에 옮길 계획입니다. 그녀는 이 소령이 이 정보를 김 중장에게 전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소령은 그녀의 메시지를 즉시 김 중장에게 전달했다. 이 소령은 자신이 그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는 지우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지우는 이 소령의 정보를 이용해 김 중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김 중장은 그녀가 자료를 옮길 것이라는 가짜 정보에 속아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빼앗기 위해 자신의 비밀 요원들을 보낼 것이었다. 지우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는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김 중장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중장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는 중장님께서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언론과 국회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김 중장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김 중장은 자신의 비밀 요원들에게 지우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가 보낸 위치는 지우가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위치였다. 그는 자신의 해커팀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지우의 계획에 완벽하게 말려들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과 권력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렬한 불꽃이었다. 지우의 복수는 이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전쟁을 넘어 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공개적인 심판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을 빌려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한 기자들은 모두 지우가 직접 선별한 정의감이 투철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지우의 신원과 그녀가 하려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긴급 호출에 응했다.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자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복수로 인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뜬 육군 특전사 내부 비리 및 폭행 사건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본 기자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엿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육군 특전사 윤지우 중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 내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훈련 중 폭행당한 사건부터 시작해 군 지휘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기자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지우는 준비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해킹으로 확보한 김정훈 중장의 개인 이메일과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이메일에는 민간 군사회사와의 비밀 계약 내용, 그리고 군 예산을 빼돌릴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김민준 중사를 비롯한 그녀를 공격했던 병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기록과 함께 그들이 그녀를 공격한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모의 일부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 고위층과 민간 기업이 결탁하여 국민의 세금과 군의 명예를 더럽힌 거대한 범죄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힘찼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공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정훈 중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우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 시각 육군본부의 김정훈 중장실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의 비서관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긴급 뉴스 속보를 알렸다.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TV 뉴스에 중장님의 이름이. 김 중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사무실 TV를 켰다. 화면에는 지우의 얼굴이 보였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었다. 김 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언론사에 연락해 보도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건가? 당장 이 상황을 수습해. 김 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이 한 명의 전역한 하급 장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치를 떨었다. 한편 지우를 공격했던 전 동료들과 그들의 상관이었던 김성민 중령 또한 TV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와 비리가 온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들은 지우의 복수가 자신들의 사적인 삶을 파멸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되어 세상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지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과 그들을 조종한 흑막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법의 심판과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희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공허함과 함께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지우가 기자회견장을 나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가 만들어낸 폭풍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주요 언론사는 앞다투어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김정훈 중장,
육군 특전사 비리, 윤지우 중사로 뒤덮였다. 국민들은 군 고위층의 추악한 비리에 분노했고 동시에 진실을 밝힌 용감한 여군에게 찬사를 보냈다. 지우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긴급 속보 알람이 울렸다. 육군 김정훈 중장 아들, 김민수 군 투신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기사에는 김민수가 자신의 아버지의 비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쓰여 있었다. 김민수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촉망받는 학생이었으며 아버지의 비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부끄러움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지우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오직 김정훈 중장과 그의 동료들을 파멸시키려 했을 뿐 그의 무고한 가족에게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깊은 죄책감과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믿었지만 그 복수가 낳은 결과는 참혹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또 다른 폭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석진에게 들었던 경고를 떠올렸다. 복수는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 그녀는 복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김정훈 중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절규였다. 윤지우, 이 악마 같은 계집애, 네가 감히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잃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식을 잃은 불쌍한 아버지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는 권력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그녀의 복수는 승리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짐을 남겼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정당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독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싸워왔지만 그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이 났다. 지우는 노트북을 끄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을 응징하는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상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우수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우수 속에는 과거의 슬픔이 아닌 복수의 짐을 짊어진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고통을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복수가 아닌 속죄와 치유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었다. 한 달 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지우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법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피고석에는 한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 육군을 좌지우지했던 김정은 중장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했다. 검사가 먼저 김 중장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군 예산을 빼돌리고 부대 내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김 중장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은 변호인은 그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언이 어렵다고 변호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그가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어서 검사는 지우가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김 중장의 이메일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민간 업체와의 비밀 계약서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재판장과 배심원들은 경악했다. 김 중장은 수백억 원의 군 예산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용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우의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의 범죄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했다. 다음으로 지우를 공격했던 하수인들이 증인석에 섰다. 박병호는 도박 빚으로 인해 파산했고 이승재는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때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패배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정은 중장에게 이용당했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변명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지우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사건의 전말과 그것이 어떻게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은폐되고 조작되었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권력의 부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증언했다. 지우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수호자였으며 부패한 시스템을 고발하는 용기 있는 증인이었다. 그녀의 용기는 군대와 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김정훈에게는 군법 위반 횡령 증거 조작, 공무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와 공모한 다른 장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는 혼자서 법정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정훈의 아들, 김민수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정당했지만 그 복수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다. 그는 국방부 개혁위원회의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지우 중사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 군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은 윤 중사님 같은 인재가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의 개혁을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군인으로서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지우는 법원을 떠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복수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온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희망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우수에 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과거의 슬픔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결이었다. 김정훈 중장의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지 3달이 흘렀다. 지우는 서울을 떠나 해가 잘 드는 강원도 고성의 한 작은 마을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익혔던 기술들을 더 이상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호자였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 창문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가 아닌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정훈이었다. 그는 이제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헬쑥해진 얼굴과 지쳐 보이는 눈빛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방문에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정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를 이소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이정훈이라고 불렀다. 일어나세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정훈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내가 자네를 배신한 것은 그들이 내 가족을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김정훈 중장은 내 여동생이 다니는 회사를 파산시키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었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군인의 명예를 버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 그 2가지 선택지 앞에서 나는 비겁하게도 가족을 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다. 지우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정훈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용서하는 건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수는 저를 파괴할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 용서와 치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정훈은 그녀의 용서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손을 놓았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저도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녀는 이정훈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조용히 권했다. 이정훈은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을 떠나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를 공격했던 이들 중 일부는 그녀의 용서와 희망에 감동하여 그녀의 비영리 단체에 봉사하겠다고 자원하기도 했다. 지우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희망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행복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우수에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정은 중장의 재판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지 2달이 흘렀다. 그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권력 남용을 만천에 드러냈다. 국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국방부와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군 내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성폭력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군대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한 사람을 지목했다. 바로 윤지우였다. 지우는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장관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용기가 군대 전체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경험과 지혜가 없다면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우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썩어가는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우는 군인권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군대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협력자는 새로 임명된 박미경 소령이었다. 박 소령은 30대 후반의 여군으로 능력과 정의감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군 내부의 폐쇄적인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박소령은 지우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지우와 박소령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국방부는 윤지우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정책이었다. 언론과 국민들은 이 변화에 환호했다. 군대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지우의 이야기는 군대 개혁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선구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군 내부의 일부 보수 세력들은 이러한 변화에 반발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우를 끈질기게 비난하며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려 했다. 지우는 그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그들의 반발에 맞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으로 불타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그 복수가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우의 복수가 군에 가져온 거대한 변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녀가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은 정운의 훈련소와 부대에 정착되었고 윤지우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규정은 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부대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고 익명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한라인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로부터 6달 후 한 훈련소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 뻔했다. 이제 갓 20살이 된 신병 김지은 하사가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상관인 박진우 중사는 훈련을 핑계로 김 하사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는 과거 윤지우가 겪었던 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김 하사는 과거의 윤지우와 달랐다. 그녀는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소 복도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떠올렸다. 그 포스터에는 윤지우의 얼굴이 있었고 당신의 용기가 군을 바꿉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김 하사는 망설이지 않고 새로 생긴 익명 신고 한라인에 전화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신고는 즉시 새로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신고는 곧바로 군인권개혁특별위원회로 전달되었다. 위원회 책임자인 박미경 소령은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윤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 씨, 긴급 상황입니다. 한 신병이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과거 당신이 겪었던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윤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복수가 가져온 시스템이 이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다. 지우는 박소령에게 말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과거처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하세요. 박미경 소령은 윤지우의 조언에 따라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녀는 사건에 연루된 박진우 중사를 즉시 훈련에서 제외시켰고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박 중사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훈련소의 다른 장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피해자인 김지은 하사는 독립된 공간에서 심리 상담과 함께 보호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관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했다. 조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수사팀은 박 중사의 행동이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박 중사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불명예 제대되었고 군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과정은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김지은 하사는 윤지우를 찾아왔다. 그녀는 수줍게 윤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도 과거의 피해자들처럼 침묵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우수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새로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김지은을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다. 아니야.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야. 너는 이제 나를 비롯한 모든 군인들의 희망이야. 이 모든 것은 윤지우가 복수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결과였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를 구했고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를 얻었다. 김지은 하사 사건이 해결된 지 1년이 흘렀다. 군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윤지우 법은 이제 정운의 모범 규정이 되었고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 침해 사건은 현저히 감소했다. 윤지우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국에 있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정의에 대해 강의하는 특별 교관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교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오늘도 윤지우는 한 군사학교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젊은 사관생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윤지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복수를 위해 걸었던 외롭고 험난한 길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깨달음과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윤지우가 말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복수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사관생도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배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저희도 선배님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용기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젊은 군인들의 미래입니다. 강의를 마친 후 윤지우는 강당을 나서며 김지은 하사와 마주쳤다. 김지은은 이제 어엿한 하사관이 되어 있었다. 선배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지은은 진심으로 말했다. 윤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다. 아니야. 네가 용기를 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녀는 김지은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눈빛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의 눈빛이었다. 지우는 고요한 언덕에 올라가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우수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비극이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행복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우수에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